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지금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에는 아마 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될 텐데, 투자 유인 권고, 종목 리딩, 매수 매도 추천의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월달 진짜 다이나믹했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였죠. 거의 한 10% 정도 움직인 거죠. 10% 이상. 그죠? 거의 그 정도 이상 움직인 그런 장이었고, 아무튼 밑꼬리를 달았다는 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아쉽게도 음봉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그 외국인들 선물 매매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단순히 이 선물만으로 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하고 뭐 중장기 포지션도 잡고 하는데, 이 선물 매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이 거래 대금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말랐잖아요. 거래량이 마른 상황. 왜냐하면 지금 마른 이유가 위든 아래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말랐을 때 이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이 대형주는 물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매인데 요 하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올해 장 연초에 시작했을 때 외국인들이 거의 선물 마이너스 한 4조 정도까지 누적 매도를 하면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끌어올렸죠. 그래서 한 2조 정도 지금 2조 정도, 2조 정도 순매수를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때 거의 또 누적으로 2조 정도 플러스 되면서 이때가 이제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좀 칠 때예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자, 8월 2일 날, 8월 2일 날, 이날 하루에 마이너스 2조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매도했을 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이날 8월 2일 날 그때 시장이 꽤 급락을 했어요. 당일날. 급락하면서 2조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8월 5일 날 완전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10% 가까이, 그죠? 외국인이 8월 5일 날 과연 이렇게 급락할지 알고 미리 매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나름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CTA 펀드들 선물 가지고 단기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큰 펀드가 의미 있게 들어왔다는 거 자체만 봤을 때도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2조 정도를 선물을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당일날 많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베이시스도 안 좋았고, 베이시스 급락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갖고 왔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 2조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해요. 이때 이날 매도하는데 대부분 오후에는 일부 커버합니다. 2조를 그대로 오버나잇 그 다음날까지 넘기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의 2조 가까이를 미결제 수량을 그대로 줄이지 않고 가져갔더라고요. 이거는 추가 하락을 조금 예상한 그런 신규 매도 포지션이었다는 추측이 들고, 8월 5일 날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이 외국인들 보세요. 이때 엄청 팔고 파란색이 판 거거든요. 그 뒤로 그 다음날 많이 커버하고 쭉 커버해서 다시 다 거의 이퀄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먹고 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한 이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외국인 선물 매매를 통해서 일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8월 달 장은 힘든 장이었는데 뭐가 제일 안 좋았을까 보니까 음식료가 상당히 안 좋았고, 역시 테크가 안 좋았어요. 그죠? 음식료 반도체가 안 좋았고, 화학 기계, 뭐 이런 기계도 이제 AI 관련 전력 기계들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중공업도 좀 안 좋았고, 그죠? 헬스케어가 8월 달에는 주도 섹터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네, 여기 들어가죠. 그나마 좀 선방했던 게 이 정도. 뭐 증권, 뭐 경기 방어, 뭐 이 정도, 뭐 고배당, 뭐 코스닥 고배당, K200 고배당 이 정도만 선방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바이오의 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식료는 그런 것 같아요. 음식료는 이렇게 이제 빠진 이유가 대형주들이 또
전혀 그 시너지가 나지 않는 산업에 투자한 거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또 특정 대기업 음식료 회사가 추가로 어떤 또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티가 좀 안 좋아졌고, 최근에 또 환율까지 그 좀 워낙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음식료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수출인데, 이 수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약해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어땠냐? 미국 한 달 동안 보니까 안 좋았던 게 인텔 굉장히 안 좋았죠. 인텔 어닝도 안 좋고 지금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마이크론 역시 반도체, 램 리서치 반도체가 안 좋았고, 개별적인 이유로 별로 안 좋은 거, 암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자 메르카도랑 누홀딩스 이렇게 핀테크 회사들이 좋았고, 스타벅스가 CEO 교체 때문에 좋았고요. 또 쇼피파이 같은 회사들 플랫폼 회사가 좋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소프트웨어 회사가 은근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이따가 좀 보겠지만 페라리도 20%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릴리 바이오, 미국도 바이오가 좋았다는 거고요. 그 같은 회사.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 양극화 굉장히 철저하게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찾는다.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 대표주로 지금 월마트, 나이키 같은 소비재도 좀 좋았네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 S&P 500은 멀쩡합니다. 네. 하지만 S&P 500도 저점 대비 한 10% 정도 변동성 보였다.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플러스 2% 정도로 끝난 거니까, 네. 아무튼 변동성은 엄청 커졌다. 근데 S&P 500은 빨간색 양봉이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 그럼 9월달이 왜 지금 9월달을 자꾸 사람들이 걱정하냐? 9월의 역사를 보니까 우울해요. 9월 역사만 보면. 자, S&P 500 볼까요? 2000년 이후에 9월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입니다. 네, 상승 확률이 45%로 최저치예요. 12개월 중에 최저. 네, 였고 21년 이후로 보면 더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6%. 네, 상승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네, 제로. 자, 코스피 볼까요?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0.9. 21년 이후로 보니까 마이너스 거의 한 7% 가까이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울합니다. 그럼 왜 빠졌을까? 과거의 조정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기하게 가을에 금리가 오릅니다. 네. 가을에 대체적으로 21년 이후에 금리가 100% 올라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여름에 금리 인하를 좀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선반영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페드가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선반영해서 이미 시장 금리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채권도 세론이 있는 겁니다. 세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상승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이 법인세가 이제 9월에 납부를 해요. 9월에 법인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법인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의 자사주도 매입도 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인세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 있고, 네, 이런 4월에는 그리고 개인이 또 이제 그 양도세를 좀 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4월, 9월이 좀 수급적으로 좀 유동성이 좀 마르는 시기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게 큰데요. 부클로징을 시작합니다. 헤지펀드들이 이제 헤지펀드는 YTD 성과로 이제 평가를 받고 또 성과급도 받아야 되면, 그러면서 이제 북클로징하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노는 거죠. 이제 연말에 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북클로징이 시작하면, 북클로징이 뭡니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프랍 운영할 때 북클로징 많이 했거든요. 한 9월 달 정도까지 9월, 10월에 성과가 올해 목표를 달성했어. 프랍이나 헤지펀드는 연간 성과, 타겟 성과가 있어요. 달성하면 그냥 주식 다 팔고 성과 확정 짓고 성과급도 받고 연말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클로징을 하다 보니까 주식의 매도 압력이 좀 있을 거고, 또 유대교가 신년이 10월 초에 있어요. 보통 9월, 10월에 있는데 유대들이 아무래도 헤지펀드에 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북클로징과도 연결돼서 수급적으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들로 과거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금 아직도 아래 공포, 그죠? 경기 침체를 걱정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런 겁니다. 이 파란 선이 템퍼러리 레이오프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실직. 그래서 팬데믹 때는 이러한 서비스 관련 뭐 레스토랑도 문을 닫고 여러 가지 굉장히 락다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좀 걱정하는 게 일시적인 고용
실직이 아니고 조금 일시적이지 않은 영구적인 이제 고용, 정규직들이 좀 해고당하고 미국은 뭐 정규직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우리가 많은 인디케이터로도 많이 보는데요. 물론 올드스쿨 하지만 나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예측력이 좀 높아요. 근데 25년 1분기에 좀 정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한 4, 5개월 후에 좀 피크 아니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 이 정도에서는 좀 피크, 이 정도에서는 피크다. 이제 6개월 후면 피크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좀 정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장 대비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KB증권 자료 제가 갖고 왔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를 보면 이게 빨간 선이 코스피인데 나스닥이 좋을 때도 잘 못 가죠. 이때는 그 홍콩 항생 지수를 많이 따라다녔더라고요. 항생과 비슷했어요. 근데 최근에 23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미국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 이유가 항생이 지금 저주하잖아요. 반등에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항생과 나스닥을 합친 평균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까 나스닥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의 어떤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코스피가 좀 좋아지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이제 뭐 밸류업 같은 거를 좀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약간 워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헬스케어, 의료 관련된 비용이에요. 의료 관련된 이런 지출, 비용과 지출. 요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이오 회사들, 헬스케어한테는 좋은 거겠죠.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바이오가 탑다운 측면에서도 지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릴리 볼까요, 릴리? 일라이 릴리. 2023년도에 300불 찍고 지금 960불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조정받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바이오 회사들이 한국만 좋았던 게 아니다. 미국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코스닥 시총 순위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7조가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겠죠. 코스닥 10위까지 한번 변화를 한번 흐름을 보면 지금 포지셔닝을 보면 자 알테오젠, HLB, 현대제약, 리가캠 바이오 이런 바이오 회사가 4개, 그 다음에 휴제 클래시스 의료기기 회사가 2개, 그리고 테크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 중에 바이오가 4개, 2차 전지 3개, 의료기기 2개, 뭐 전기전자, 뭐 리노공업은 반도체 나 들어가는 거니까 1개. 지금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20위까지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바이오 회사들의 시가총액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의료기기 회사들이 주가가 계속 좋잖아요. 제가 이거는 조만간 좀 심도 깊은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의료기기 영상을 지금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 의견을 좀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아무튼 23년 이후에 정부의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 계속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전력기기가 계속 좋았던 거고요. 전력기기. 그 다음에 방산. 네. 뭐 이런 제조업들이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력기기는 최근에 AI와 엮이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투자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방산도 정부 주도의 투자의 시대 수혜주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 뭐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 종목들도 계속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초에 이제 주가 조정을 불러왔던 그런 이유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엔캐리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이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일본의 밸류업이 보면 현재 이 노란 선이 현금과 예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위 말하는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 40%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주식 이 비중이 이렇게 높고요. 주식 채권, 펀드 이 비중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이게 보험이고 일본은 지금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현금을 이제 주식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밸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여전히 일본 증시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물론 인위적으로 증시의 하락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의 유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쉽게 유도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한국은 보면 대부분 지금 비금융자산으로 돼 있죠. 거의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도 좀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 현금과 예금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식으로 좀 좀 컨버팅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과거부터 증권보험은행이 이제 밸류업에 지금 현재 떠오르는 이제 주도주인데 증권주가 옛날에 트로이카라 그래서 증권이 정말 좋았거든요. 80년대부터 지금 90년대까지 초반까지 증권이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 이때는 어느 시대냐? 정부가 주식시장을 개방합니다. 개방. 아주 새로운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한테 아주 큰 먹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때부터 들어오면서 증권주가 엄청 올랐고 또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보험이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요. 보험이. 이때는 어떤 시대냐? 신상품을 엄청 허가를 많이 해줍니다. 이때 이제 방카슈랑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보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지가 새로운 모멘텀을 받게 된 거고 지금 은행이 팬데믹 때까지 이제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업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은행의 모멘텀은 뭡니까? 정부 규제 완화. 네. 과거에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도 배당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 정부가 계속 내부 유보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위기에 대응해서. 근데 지금은 은행한테 이런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한번 금융주도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게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가 단계 많이 올랐지만 계속 주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무튼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다 보니 매출 보세요. 지금 더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소비를 전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차 뭡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드링크 할 수 있는데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자, 페라리. 자, 페라리 한번 볼게요. 최근. 네, 최근에 그 박스권 상단 뚫고 지금 500불까지. 네. 2020년, 2023년도에 불과 200불 수준이었는데 거의 3배 올랐고 팬데믹 때 50불이었어요. 2020년에 50불 템버거 됐습니다. 템버거. 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2020년 정도에 50불이었는데 지금 500불까지 올랐다는 거 분기봉이고요. 자, 이게 자료가 빠졌는데 제가 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페라리가 OPM이 30%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탑라인과 영업이익이 둘 다 17% 정도 성장. 그 다음에 굉장히 가이던스를 올리고 두 번째 옵션의 차량 옵션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히려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페라리가 ASP가 낮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지금 페라리 ASP가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페라리가 추구하는 아주 그 소위 말하는 희소성에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하이엔드 고객들이 페라리를 사는 거에 있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페라리와 월마트가 완전 그 양극단인데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라는 소비가 이런 양극화되고 있다는 흐름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닌데 여기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을 발표했어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5년, 26년 컨센서스가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요. 하반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반기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25년, 26년 실적이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연말을 보기보다 내년, 내후년을 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온 뒤로는 내년, 내후년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년, 26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7월달, 8월달 장이 거의 5% 빠졌어요. 5% 빠졌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일일이 하나 개별적으로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30몇 개를 뽑아왔는데 70% 확률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 몇 개 빼놓군요. 이 밑에 있는 거 빼놓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끝났어요. 25년, 26년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스타디를 하고 지금 여기 나온 종목들 추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9월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자, 중요한 제조, 고용, 네, 고용, 졸트도 나오고 6일 고용도 있고 3일에 ISM 제조업도 있다. 5일날 브로드컴 실발에 있어서 AI 관련돼서 한 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드디어 2주에는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그죠? 공개하고 11일 CPI가 나올 거고요. 아이폰 관련주도 요 모멘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좋죠. 세 번째 주는 이제 드디어 FOMC가 있고 드디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이벤트고 BOJ가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PC랑 마이크론이네요. 반도체 중요한 이벤트들. 네, 9월달 이렇게 세부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8월달 리뷰 간단히 드렸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체크 포인트들 네, 말씀드렸고요. 9월달 과거의 히스토리만 보면은 암울해요. 그죠? 통계치는 암울해. 하지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지만 항상 똑같은 통계는 아니고 8월 달에 좀 선조정 받는 부분, 물론 미국은 8월 달도 올랐지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9월 달도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에 지금 벌써 1시 반이네요. 새벽 1시 반. 네, 천천히 즐거운 일요일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의료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